토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을 위해 저렴한 택지를 개발 공급하며 신도시 건설과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했던 한국토지공사. 아파트 단지 건설과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펼치며 주택 건설과 공급 관리에 힘써온 대한주택공사. 지난 2009년 국민주거 안정에 힘쓰던 두 기관이 합병,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거듭났습니다. 출범 이후 공공임대주택부터 행복주택, 도시재생사업까지 다양한 주거지원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국민의 더 나은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변창흠 사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나와 내 가족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일일 텐데요. 더 많은 국민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계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실제 LH 하면 많이 떠오르는 게 아마 신도시, 네네. 공공임대주택, 예. 그리고 이제 세종시라고 불리는 네. 행복도시, 혁신도시 이런 게 많이 떠오를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의 이제 보금자리를 저렴하게, 편안하게 공급하는 게 저희들의 핵심적인 목표이고, 또 보금자리를 만들다 보면 이제 일자리도 같이 만들어져야 이제 도시가 이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 이제 기여를 하고 있고, 더 나가서는 이제 혁신 공간을 창출하는 사업, 또 해외 이제 개발 사업과 같이 실제 우리가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 우리 삶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급한 게 한 283만 호 정도 되니까 네. 우리나라 전체 주택 2천만에 약 한 14%가 좀 넘고요. 네. 아마 LH가 지은 도시에 또는 주택에 건설하는 국민들이 우리 약 한 전체 국민의 한 4분의 1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생활과 뗄 수 없는 기반이 좀 LH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작년 4월에 취임하신 이후 한 1년여가 지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 해를 보내신 소회 그리고 취임 후 성과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원래 전공이 부동산이나 또 지역개발과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LH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또 잘 알고 있고 많은 또 관련 분야 이제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알던 것보다 LH가 더 중요한 일도 하고 있구나라는 네. 것을 느꼈고요. 점점 더 LH에 대한 기대나 또는 역할 확대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주택과 신도시에만 이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또는 뭐 해외 개발 사업까지 폭넓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좀 역할을 좀 다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종전에 비해서 거의 한 50% 정도 느는 이제 주택 공급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 과제를 충실히 이제 수행해왔고. 더 나가서 이제 추가적으로 수도권에 30만 호 계획 중에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24만 1,000호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 노력해와서 그 과정에서 뭐 진두지휘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한 1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최근 그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에 나서고 계신데요. 어떤 것들 추진하고 계신가요? 한국 경제가 어려울 때, IMF 때라든지 세계 금융 위기 때도 저희들이 한계차주를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 토지를 매입해주거나 주거권을 상실한 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하는 그런 네. 역할을 해왔는데요. 뭐 이번에도 그 공공 부분에 적극적인 투자와 또 지원이 이제 필요한 시기고, 그래서 LH는 올해 공공 부분 전체 투자액의 약 한 39% 이런 그 23조 7천억 규모의 투자를 이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아울러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아무래도 소상공인인데 그렇죠. 소상공인들이 주로 입주해 있는 임차 상가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한 2천여 인처 상가에 대해서는 2년간 임대료를 이제 동결하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영세 상인들이 입주해 있는 상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25% 할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50% 임대료를 좀 인하하는 특별히. 그런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제 또 공사 현장에서는 또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급금을 뭐 종전에 비해서 10%포인트 미리 이제 더 지원해줘서 네. 기업들의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좀 민망한 얘기지만 네. 저희 임원들도 저 코로나 19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급여를 30% 이제 반납하는 그런 네.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경제 위기 때 저희들이 도움이 되는 기업이 돼야 되겠다. 그것도 이제 선도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또 경제 활력이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네.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LH의 창립 10주년이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LH의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공공임대주택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주거복지 수단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또 가장 효과적인 이제 정책 수단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 또 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 주택을 바로 이제 제공하는 거니까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은 이제 임대주택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면서 임대주택은 오히려 사회 서비스, 생활 서비스가 많이 집적된 지역으로 이제 만들어서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공급해도 거기에 사신 분들이 뭐 고독사하거나 자살률이 높거나 또 여러 가지 또 생활상의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생활 서비스랑 임대 서비스 또는 의료 서비스랑 이 임대주택을 좀 결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좀 같이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맞춤형 주택 또는 테마형 임대주택을 바꾸겠다라는 것이 임대주택에 대한 저희들의 이제 새로운 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사장님은 취임 당시부터 토지주택공사의 공공 디벨로퍼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공공 디벨로퍼 하면은 도시재생 분야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H의 도시재생 분야 그 추진 전략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일반적으로 도시재생 지역이다 하면 토지 소유자들이 네.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가 미진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낙후된 지역이고 그 낙후된 지역은 민간 기업이나 가옥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을 다시 되살리는 것, 즉 재생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사업을 활성화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없다면 그것을 누가 해야 될까? 그랬을 때 저는 이 공공 디벨로퍼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네. 이제 뉴타운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조합이거든요. 네. 토지 등의 소유자, 즉 이 토지를 가진 또는 주택을 가진 일반 국민들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점에서 이제 공공 디벨로퍼로서 이제 LH가 공공성도 유지하면서 또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공공 디벨로퍼가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쨌든 공공 디벨로퍼든 민간 디벨로퍼든 개발을 해서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활력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삶의 질 변화가 있는 사업으로 만들까? 그거를 고민한 거고 그래서 이제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실행 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 15개 정도 이제 사업 모델을 만들었고 지난번 이제 5월 6일에도 네. 이제 서울 도심 내에서 이제 주택 공급 7만 호 공급 계획을 네. 발표했는데 뭐 그런 것도 공공 디벨로퍼로서 이제 LH가 주도적으로 도시재생도 하면서 또 실제 이제 재생 사업이나 또 개발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 이렇게 이제 많이 공감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점에서 LH는 실제 주민의 삶의 변화가 있는 재생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정부가 지지난해였죠. 2018년도에 수도권 집값 안정 대책으로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를 했었어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중에서 LH 역할이 매우 중요할 텐데 현재 이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고 또 이제 개발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1, 2기 신도시에서 이제 그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이 서울로 연결되는 이제 교통 문제,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자족성 문제가 네. 상당히 좀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교육 여건이 이제 상대적으로 아직 이제 풍부하지 못하던 그런 이제 비판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데 상당히 좀 역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네. 그래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면서 이제 도시를 건설하겠다. 네. 그래서 선교통 이제 후 신도시 건설이라는 이제 기본적인 기조가 있고요. 이 일자리를 이 가용 용지의 약 한 30% 전체로 보면 약 한 이제 180만 평에 이르는 이제 자족 용지를 확보함으로써 이 신도시가 주택 용지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이제 자족 기능들을 확보하도록 이제 상당히 좀 노력을 네. 했고, 교육 여건들을 좀 많이 강화하기 위해서 그 보육 시설은 전부 국공립으로 이제 100% 건설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3기 신도시에서는 이제 지자체가 참여해서 이제 지구를 지정하는 데부터 관여를 했고,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도시에 처음에 구상을 할 때부터 네. 참여를 해서 신도시 포럼, 공생 포럼, 도시 포럼 같은 각종 이제 이 전문가 자문 그룹들에 포괄적으로 참여해서 도시를 완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신도시와 상당히 좀 차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쪽방이나 고시원 같은 비주택 네. 거주자에 대한 주거복지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런 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이제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처럼 주택이 아닌 거처에 살고 계신 분도 네. 한 전국에 37만 가구나 이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국토부랑 저희들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센터를 만들어서 비주택 거주지에 살고 계신 분들을 거의 다 면접 접촉을 하거나 설문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 수요를 찾아내고 그분들에게 이제 주거급여라든지 또는 공공임대주택 직접 공급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이제 펼쳤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공공디벨로퍼 역할과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네. 영등포 이제 쪽방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저희들의 방식은 원주민들이 거기 현지에서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최선의 삶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이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공공 디벨로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거 수준이 향상되면서 주거비는 오히려 더 감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델들이 서울의 다른 4개 쪽방에도 이제 저희들이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지방에서도 이제 대전역 앞에 이제 쪽방 개발 사업들을 본격화하면서 인천이나 또 부산 지역에까지 저희들이 확대해서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쪽방촌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게 되겠네요. 이런 사업.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네. 전국에 10개의 쪽방이 있는데 네. 저희들이 지금 2개는 이미 착수했고 나머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전체적으로 거의 다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시티를 앞세워서 해외 시장 진출도 확대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해외 시장 진출 현황 어떤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동안 이제 해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검토하고 또 용역을 하면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 짧은 시간에 경제 발전을 이루고 도시화와 산업화가 동시에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된 우리 경험을 이렇게 전수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처음으로 미얀마에서 이제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이제 대통령께서 동남아 3개국 순방하실 때 직접 이 기공식에 네. 참여해서 그 의미를 이제 함께 이제 공유한 그런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 올해도 그 베트남이라든지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우리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신수도 건설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한아세안 정상회담 할 때 네. 우리 국토부랑 인도네시아 이제 공공주택 사업부가 같이 MOU 맺어서 이제 한국의 이제 신수도 건설 경험을 소개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도 같이 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국민의 보금자리를 책임지는 국민기업으로 함께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직장인 부모가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육아휴직 제도.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독박 육아 극복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 제도인데요.
자녀 한 명당 엄마와 아빠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고요. 육아휴직 동안에는 월급의 일정 금액이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기존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80%를 받고 이후부터는 50%를 받았는데요. 올해부터는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첫 3개월 동안 100%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 매달 육아휴직급여 중 25%는 바로 지급되지 않고 적립되는데요. 나중에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이 지나야 일괄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에는 부부가 순차적으로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두 사람 다 급여를 80%만 받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도 늘어나는데요.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서 1년만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다면 2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최소 3개월씩 자유롭게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춰주는 육아휴직 제도 잘 활용하셔서 행복한 육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 난방, 전기, 수송 등에 이용되는 우리 삶의 필수 동력 에너지. 하지만 주된 에너지 자원인 화석연료는 점차 고갈돼 가는 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한정된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 필요한 지금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에너지죠.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현주소와 에너지 효율 전략에 대해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한국에너지공단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차 석유 파동 이후에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네. 1980년 7월 4일 저희가 설립이 됐으니까 예. 저희가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도 하고 에너지 복지 사업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자원 개발 사업도 일부 저희가 맡고 있고요. 네. 또 전국에 12개의 지역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 각 광역 기초 단체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 네. 또 에너지 관련한 다양한 시민단체하고도 저희가 많은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사회생활을 에너지공단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학계로 가셨다가 다시 이제 에너지공단으로 오셨어요. 이사장으로 이제 복귀하시면서 에너지공단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것들을 하셨나요? 저의 첫 직장이 네. 에너지공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공단에 입사를 해서 11년 동안 네. 다양한 업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대학으로 옮겨서 15년 동안 학생들을 가리키다가 네. 이번에 2년이 돼서 이제 저희 제 첫 직장, 제 친정집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됐고요. 네. 주변에서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뭐 업무 파악을 어떻게 해라, 뭐 조직 장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취임식을 할 때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냥 제 후배들이구나. 네. 라는 느낌이 들고 네. 역시 내가 여기 출신이라는 것을 제가 좀 더 실감을 하게 되고 예. 친숙하다 그럴까? 아니면 좀 더 또 다른 형태의 더 많은 책임감이랄까? 네.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식이 많이 저하되고 또 에너지 절약 관련 산업도 많이 침체되고 예. 이 문제가 이제 많이 거론이 돼 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에너지공단으로 오게 됐을 경우에 주변에서 저한테 가장 많이 주문했던 사안은 에너지 절약, 에너지 네. 효율 향상 사업을 좀 궤도 위에 올려놔라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취임을 하신 다음에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 관리,
그다음에 효율 향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고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를 좀 쉽게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수요 관리를 한다는 거는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고 네. 또 우리 또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미세먼지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가장 그거를 효과적으로 비용 효과적이면서 또 일자리 창출과 또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에너지 효율화입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한 케이스가 1990년 중반에 대한민국이 효율 등급제라는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네. 여기가 처음으로 효율화에 대한 굉장히 강도 높은 R&D를 하면서 예. 제품을 만들기 시작해요. 예. 지금도 그 가전사들이 얘기를 할 때 그때 강력한 효율 규제가 지금의 백색 가전의 경쟁력을 만들어준 거다. 예. 우리나라 지금 냉장고 에어컨 전 세계에서 지금 넘버원 아닙니까? 그게 그 당시에 강력한 정부의 효율 규제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효율 향상이라는 거는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잘만 쓰면 예. 관련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이제는 그런 거를 IoT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 사업을 이제 추진해야 되는데 네.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DR이니 VPP니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동시에 산업도 발전시키면서 에너지 절약도 해야 되는 항상 이제 그런 챌린징을 해야 되는 거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 효율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향상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국제적인 지금 흐름은 어떻고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 수준은 또 어떤지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에너지 소비량이 9위입니다. 전 세계 전 기준으로 세계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 9번째 나라입니다. 자원은 많지 않은데 자원은 없는데. 네. 동시에 OECD 국가, 34개 OECD 국가에서 그럼 효율을 따져보면 몇 등이냐면은 네. 저희가 33위예요. 아, 그러니까 거의 꼴찌예요. 네. 게다가 우리나라 단위 면적당 에너지 밀도, 네. 그러니까 에너지 발전소 단위 면적당 네. 발전소 용량이라든가 에너지 사용 용량을 따지면 세계 1위예요. 그러나 자원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 자원을 사실은 굉장히 아껴서 네. 써야 되는 나라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었다. 네. 이제 이걸 다시 살려야 되는 네. 큰 업무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단에서 사업을 펼치고 계신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전한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네. 들었는데요. 그게 어떤 시스템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키아 에코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키아가 코리아 에너지 에이전시 저희 영문입니다. 아, 예. 그래서 공단 혼자 할 수는 없고 네. 이 관련된 업무를 하는 많은 플레이어들, 네. 기업, 뭐 교육기관, 시민단체들이 다 모아들어서 네. 그걸 더 강화하고 예. 또 그들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네. 또 이 사람들이 또 일자리도 만들 것이다.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새로운 생태계를 더 강력한 생태계, 예. 더 잘 조직화된 생태계, 또 정부가 계속 돕겠지만 정부의 도움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그거를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할 수 있고 예. 또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나갈 수 있고 에너지 효율화를 할 수 있는 물론 신재생 포함입니다만은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게 우리의 임무다. 네. 정책들을 만드는 뒷받침되는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술혁신형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수십 개의 규제 권한과 수십 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네. 뭐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뭐 최저효율제, 뭐 네. 효율 등급제, 자금 지원 기능, ERS, 네. RPS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네. 저도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여러 수단들을 어떻게 잘 조합해서 네. 이제 처방해서 조합해서 주느냐. 네. 그다음에 또 어떤 필요한 사안이 생기면 그거를 할 수 있는 또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네. 적시에 만들어서 공급을 해서 그 생태계가 건전하게 유도할 수 있게. 그러면 우리가 생태계가 필요할 때는 비타민도 주고 필요할 네. 때는 뭐 마그네슘도 주고 아연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상생제도 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거를 시간에 딱 맞춰서 네. 할 수 있어야 돼요. 기업들이 그러면 에너지 효율에 이제 적극 동참하는 게 중요한데 이럴 수 있도록
지원 사업들도 많이 펼치고 계시죠.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에스코 사업을 다시 재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에너지를 적게 쓰도록 권장 내지 규제를 좀 하고 그래 이거를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업체가 에스코 사업자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까지 줄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시장 규제도 좀 작았고 네. 그거 꼭 해야 될 규제도 작았고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또 관련 산업계도 좀 위축시켜 놓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강하게 정부에다 정책 건의를 하고 있고 만만 수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 중에서 규제와 에스코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저희가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건물이나 주택 분야에서도 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하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산업, 건물, 수송, 가정 이렇게 여러 분야로 돼 있는데 네. 일단 건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예. 최근에 건물 부분에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는 제로 에너지 빌딩 규제입니다. 네. 지금 공공 부분은 몇 년 내에 전부 다 이제 제로 에너지로 건축이 돼야 되고요. 예. 또 점차 민간으로 확대될 텐데 이 건물 부분이에서 에너지를 제로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어떻게 우리가 건물에 이식을 하고 또 그걸 관리해낼 것인가.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굉장히 관심사항이고요. 네. 산업부와 국토부와 함께 네. 건물의 에너지를 대폭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많은데 에너지 효율이 있는 제품을 쓰면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지 뭐 대표적인 게 있나요? 그런 제도가? 강도 있게 시행하고 있는 게 네. 으뜸 효율 가전제품, 네. 구매 비용 환불제도, 환급제도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최고 등급의 효율이 좋은 제품에 대해서 네. 정부가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그 제품의 10%를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 반응도 너무 좋고 아, 그래요? 또 관련 가전업계의 반응도 너무 좋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면서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춰서 지난 2017년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이것이 어떤 계획이고 현재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신재생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강화하자. 뭐 기후변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녹색에 관한 것도 네.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강화하자고 해서 2030년까지 신재생의 발전 비중을 네. 20%까지 올리자. 이런 이제 국가 목표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경제 네. 사회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 대부분 다 수입을 한 겁니다. 네. 석유, 가스, 석탄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에너지 쪽 전문가들이 이제 고밀도 에너지를 써야 되는 사회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이나 석탄이나 석유 같은 고밀도 연료를 선호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람 에너지라든가 태양 에너지 같이 저밀도화된 사실상 저농도의 에너지를 네.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그 기능을 높이 보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물론 이제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거에 대한 R&D는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가 계속 하고는 있었습니다. 네. 3020이라는 계획은 초반에는 에너지 믹스에 대한 정책이지만 네. 저희 저희 조직은 태양광, 풍력, 네. 또 아니면 수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는 더 강력한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네. 이거를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 중국의 저가의 태양광 모듈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70% 수준을 태양광 같은 게 70% 수준으로 우리가 국내 내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우리 한화 큐셀이라든가 신성솔라라든가 여러 가지 태양광 관련한 기업 생태계군이 있습니다. 네. 또 많이 부족하지만 풍력 관련해 가지고도 유니슨, 두중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네. 아직은 우리가 국내 기업을 경쟁력을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네. 그들이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보급만 했을 경우에 만약 외산품 보급을 통해서 3020이라든가 이런 목표가 달성됐을 경우에 그럼 과연 정책 수용성이 유지될까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그들이 기술 개발을 더 열심히 해서 기술력을 향상시킬 때까지는 네. 좀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래도 좀 내수를 좀 네. 물량을 좀 담보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1차 경제개발 5개년 발표되고 한 서너 달, 제가 알기로 3석 달 정도 있다가 제1차 장기전원 개발 계획이 발표가 돼요. 네. 그걸 통해서 발전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네. 전력망과. 네. 60년 동안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력, 가스, 석유의 체제를 공급망을 확충해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급 우선주의가 유지돼 왔었어요. 저는 이제 그거는 더 이상 힘들다. 수요 관리 중심으로 가야만 에너지 안보를 담보할 수 있고 네. 또 앞으로 모든 관련 시장이 다 수요 관리에서 나와요. 혁신들이. 네. 그러한 변화를 저하고 저희 후배들이 그거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싶은 그런 좀 욕심은 있습니다. 화력과 원자력 중심에서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략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지금 제5의 에너지라 불릴 만큼 에너지 효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에너지 효율은 곧 자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획기적인 전략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